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만북 군사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순방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싸움 속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장비 전담부서의 열차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됐던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2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도 18도에 머물며 서늘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리 군은 연합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도발 강도를 올렸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970여 킬로미터를 찍고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발사했던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약 8개월 만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그러니까 높은 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했던 1월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조정해 최대 비행거리로 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가 3,400km니까요.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고요. 주일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화성 12형 오늘 날아간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경고 차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한미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진행하고 우리 F-15K는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제2담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개최가 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해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인 어젯밤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로 미일 정상이 통화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일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This morning, President Biden spoke with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where he reinforced our ironclad commitment to Japan's defense. 미국 정부는 역대 최장거리를 쏜 이번 미사일이 올해 20여 차례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도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전례 없이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사일 발사 3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 외교, 국방수장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This kind of continued action not only is it unlawful, it is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continue to condemn this kind of testing and this kind of activity. 한미 군과 일본 자위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공군과 서해에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동해 상공에선 일본 항공자위대와 양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These engagements were taken to showcase combined deterrent and dynamic strike capabilities while demonstrating the interoperability our nations share.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추가 제재안이 결의될 가능성은 낮을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정신을 팔린 사이 북한 김정은이 가능한 모든 무기 실험에 나설 거라며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연내 핵실험도 강행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개월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다소 입장이 변한 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9.19 군사합의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만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5개월 만인 이번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9.19 합의로 국지 도발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적병제에서 어떤 전술적 도발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전략적 수준의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장관은 또 군 당국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불이행 사례로 2019년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 2건이라고 답변해온 것을 뒤집으며 불이행 추가 사례가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동안 2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여기다 댄 건데 지금 장관께서 다른 의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건 대표적으로 2건을 제시했던 거고 사실은 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완충수역 내 해안포문 개방 사례 다수도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본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앞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는 물론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감장 피켓 시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감사가 제때 시작하지 못하는가 하면 회의장 안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감 첫날 이모저모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대신 민생국감 하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죠.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죠. 근데 야당이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여당도 또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니 서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처지들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 탄압한다는 거예요. 감사 시작은 50여 분 미뤄졌고 인사말을 위해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쓱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장에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이 발언이 여당 의원들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다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발끈하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자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의원들의 얘기를 왜 상대당에서 통제를 합니까?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버리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과기부 업무 현황이 담긴 자료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로는 전달되지 않아 의원들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 보느냐 이거야.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의원들 호통에 이종호 장관은 멋쩍게 사과했습니다. 파일을 너무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로 입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감 대비 무대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창양 장관이 업무 보고하는 사이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순방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영상 재생 여부 결정과 관련해 통상국회법, 기타 규율법에 의하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라고 하지만
절차적 의미의 상의를 뜻하지 허가라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며 영상을 방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위원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전에 영상을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동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모두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이 몽골과 미국으로 다 도망을 갔다고 이 비극적인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마음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세 가지 방식으로 미국 측에 법 개정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은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정부가 제때 대응에 실패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산업부가 법안 공개된 직후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마냥 좀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당시 미 하원 의원들도 인플레법 내용을 잘 몰랐고 일본이나 유럽보다 우리 정부가 빠르게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 미국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나라 저거 몰랐다고 이렇게 따지 물으면은 정말 조문 참사 이야기하면서 육개장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위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미국 측에 법 개정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행정부를 통해서 백악관 통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아웃리치를 통해서 법이 개정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 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신경전은 막말과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니 김한정 의원님 어디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어디다가 이 사람이라니.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적 타격을 놓고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여야는 해결책 모색보다는 남 탓 공방 속에 국감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 정책이, 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 정책을 두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관련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장외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로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또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에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이 여전하냐는 우회적 질문에도 일반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선긋기 기조가 뚜렷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국민 저항운동을 언급했고 시민단체는 22일 촛불 집회까지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국회에서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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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맹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내로남불이라며 국가기관의 질문에 무례를 운운한 건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와 만날 생각엔 변함이 없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에 회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위법 사항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물들은 실질 감사가 끝나는 오는 14일 전후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주최 측이 후원 명칭 승인 규정을 어겼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진행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고교생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차.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의 조종석에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고 열차 앞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수상작과 함께 최근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습니다. 문체부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부 예산 102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진흥원이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순수 창작품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며 후원 명칭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만화는 영국 풍자 만화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독립된 심사를 통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쏜 거는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은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J-얼러트를 5년 만에 작동시켰습니다. 각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이 됐고요. 시민들에게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네. 또 학생들의 등교는 뒤로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겁이 나서 아내와 함께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는 시민의 인터뷰가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쏘면서 4,500km나 날아갔는데요. 3,500여 킬로미터인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거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중장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또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통해서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또 결국은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요. 첨단 반도체 수출까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슈퍼컴퓨터,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조치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을 했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미국 정부가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네. 현재 최첨단 반도체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을 막는 거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연입을 확정할 수 있는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직접 견제에 나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국내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제목만 보면 반응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먼저 택시업계부터 보면요. 다소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출료보다는 기본요금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는 한 택시기사의 의견도 담겨 있었고요. 또 빠져나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실질적인 수익 보장책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용객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내년 2월에 기본요금을 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 오를 심야 시간 할증 요율까지 고려하면 심야 시간의 기본 요금이 11,0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공급 확대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오르는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인상되는 택시 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지켜본 뒤에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요. 팔다가 폰 팔고 살림까지 파는 청년 비투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비투가 이만큼 심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 중앙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다중채무자라고 하면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요. 2018년 말과 비교해서
올해 6월에는 대부분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나 20대는 3.1%포인트나 늘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증가세가 더 눈에 띄었는데요.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는 비투족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청년층, 전당포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합니다. 기자가 취재한 전당포에는 손님이 밀려들어서 상담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당포 외에도 중고마켓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올려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동부, 남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핵 시위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사진 보면요. 이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에 포착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핵 잠수함이 핵실험을 위해서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장 핵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벨고로드가 이른바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을 탑재하고 이동 중이라고 분석이 된 겁니다. 이 벨고로드는 포세이돈을 최대 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언론인 말에 의하면요. 영국 해안 근처에서 이 포세이돈이 폭발하게 되면 최대 50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 영국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한 러시아의 핵 무력 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죠? 맞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연간 20만 건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검거율을 보면요. 2018년에는 75% 정도, 2020년에는 7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60%에도 현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수법이 점점 더 음성화,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수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 해킹 같은 경우는 검거율이 15%에 불과했고요. 사이버 금융 문제는 23%, 또 디도스는 28%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처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경찰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2018년 1,700여 명에서 현재는 2,500여 명까지 50% 가까이 늘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최근 불법 촬영이나 아니면 마약 범죄에 온상이 됐다고 평가받는 다크웹의 경우 전담 분석 요원이 4명뿐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에는 박사급으로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채용 예정 인원은 5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YTN이 국내외 여러 자동차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왔는데요.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비슷한 시동 꺼짐은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반복됐다는 게 강수웅 씨의 얘기입니다.
강 씨는 공식 수리점을 여러 번 방문해 엔진룸 내부 부품부터 연료 펌프 배터리까지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 꺼짐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말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제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 차량을 넣어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종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제보는 수년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모델의 신형 순찰차에서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혀왔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톱앤고 기능과 관련된 부품들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그널이 돼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차종에 두세 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동 꺼짐 문제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10대 가운데 2대 가까이는 수입차로 그 점유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요청할 수 있는 피해 구제는 절반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거라는 수입차 업체는 버티기 일쑤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구매한 벤츠 E302 차량입니다. 전기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면 10번 가운데 대여섯 번은 먹통입니다. 충전이 완료됐다는 안내와 달리 계기판에 뜨는 충전량은 2%에 불과합니다. 구매한 지 한 2, 3일 만에 계속 차량 충전이 안 되는 센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차를 반송시켰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경제적인 그 이득을 보는데도. 또 다른 모델 마이바흐 S560 차주 B씨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아예 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던 서비스 센터 측은 침수가 의심된다며 수리비가 1억 원이나 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침수 때 우리는 강남 쪽에 간 적도 없고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결함 있는 차를 저희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미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입차 피해 구제 건수는 1,407건. 법인 차량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데다가 개인이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점유율이 20% 정도인 수입차 피해가 국산차보다 더 많은데 반대로 합의는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구제 다음 단계로 분쟁 조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을 웃돕니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업체 측에서 대부분 분쟁 조정을 거부합니다. 남은 건 결국 소송이지만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이 대처에 대한 방법이 다 틀리고 또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제조사를 대변해주는 지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사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업의 거부를 줄이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7만 6천여 대. 해가 갈수록 수입차 점유율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8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 내륙 곳곳으로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중북부 많은 곳은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영남 지방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2도, 광주는 1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북 군산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상감 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 장소의 2%만 발굴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문이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 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해양 조운선들의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부산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됐던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극장 좌석은 100% 운영되고 국내외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아 관객들을 만납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자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1996년 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 광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구준비가 내렸지만 부산 시민들과 영화 팬들이 모여 3년 만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영화가 또 마음대로 가서 팝콘도 먹고 하는 그게 다 좋아요. 연예인들이 좀 더 힘을 내시고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That is very big and it's a lot of days and also like the cinema, like it's very spectacular, like amazing. I'm looking forward to see. Yeah, I'm expecting that to start to watch some movies there.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바람의 향기입니다. 아시아 차세대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란 하디 모하게유 감독의 4번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화인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양조위 배우입니다.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암화와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등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7일에는 관객들도 직접 만납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카세료가 부산을 찾고 오는 12월 개봉할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OTT에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이준익 감독의 욘더, 라스폰트리에의 킹덤 엑소더스 등 9편의 국내외 OTT 신작 9편이 공개됩니다. 범어사를 포함해 부산 17곳에서 영화와 공연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비프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차림새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영화 성찬을 부산의 바닷가와 함께 즐기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막식은 오늘 오후 7시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팬데믹을 딛고 전 세계 영화 350여 편이 이곳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 열흘 동안 다시 관객들과 온전히 마주보며 아시아 영화의 축제를 펼치게 됩니다. YTN 황상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산자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뒷북 대응 논란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충분히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산자부 쪽의 입장은 뭐 우리만 몰랐던 건 아니다. 뭐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나 뭐 독일, 그다음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몰랐고 미국 하원도 쇼크를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어렴풋이는 알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도 네. 뭐 정확히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몰랐지만 미국이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뭐 중간 선거 전에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은 해봅니다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그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제가 들은 바로도 일본 정부도 잘 몰랐다 그래요. 그렇게 네. 속도가 이렇게 빨랐을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로 국내 업체가 뭐 수조 원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시행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 비중, 뭐 그걸 낮춰야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새로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평균 연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갤런당, 우리는 리터를 하는데 걔네들은 갤런당 몇 킬로미터, 뭐 몇 마일 요건데. 전기차가 그게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갤런 기준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전기를 생산하는 그 정도 기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기차는 효율이 좋은데 이제 내연기관차는 효율이 나쁘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기차를 팔아서 이게 차종당이 아니고 기업 평균으로 연비를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미국이 제시하는 그 연비 기준에는 맞췄는데 이제 전기차를 못 팔게 되면 IRA 때문에 우리 연비가 확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기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은 이 기준에 못 맞춰서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네. 그게 아마 그쪽의 주장 우리 그 국감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게 한 뭐 4조 8천억 원, 예. 네. 그 정도로 최소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청정대기법.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못 팔고 내연차 위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대당.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뭐 4조 8천억 원을 훨씬 넘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이제 어제 내용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젯밤하고 오늘 좀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일리는 있는 주장이긴 한데 좀 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말씀해주신 청정대기법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찾아보니까 이게 한 대당 37,000달러의 과징금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대를 팔았을 때 이게 5,300만 원을 저희가 과징금으로 물어줘야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안 파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파는 게 낫죠. 예, 네. 미국도 차값이 우리보다 비쌀 수 있지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또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뭐 이 보조금 규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추측이겠죠. 뭐 기대, 희망. 예, 보통 왜냐하면 이제 그 이번에 IRA 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이든 지지율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아무래도 중간 선거까지는 절대 이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의 어떤 외교 정책을 보면은 동맹국가 뭘 같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간 선거만 좀 끝나면 좀 이런 쪽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는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라고 보고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가 끝나도 왜냐하면 IRA라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뭘 하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도 그렇게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바뀔지는 좀 회의적이다. 그런 시각도 꽤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9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뭐 전기차 쪽 판매가 많이 좀 급감을 했긴 했는데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급감을 했고요. 네. 전년동으로는 아직도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뭐 누구나 예측하겠지만 못 팔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지겠죠. 이어질 네. 거고 아마 현대하고 기아차의 실적은 상당히 나빠지고 그룹의 실적도 같이 좀 나빠지고 뭐 주식 시장에서 보면 아직은 그렇게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뭐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 뉴욕 증시가 3% 안팎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다우지수도 3만 선을 회복했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달에 FOMC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FOMC가 있으면 좀 불안불안해요. 주식시장은. 네.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근데 남아 있는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9월 달 FOMC가 나오고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이 한 점도표에 열 몇 개의 중간값이 한 3.4%, 내년 말이 3.6%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1.25 정도 올해 말까지 더 올렸다가 그럼 뭐 11월, 12월에 자이언트 빅 스텝, 그다음에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이러다가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린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네. 빨리 올리는 건 하지만 주식시장이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거의 꼭대기에 왔지 않은가. 그리고 미 연준의 생각을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이제 불확실하지 않다. 이런 안도감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뭐 잠시 또 기술적으로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빠질 가능성은 이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네. 근데 지금 하반기 실적들이 대부분 좀 안 좋을 거라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기술주들, 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면 또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코스피가 2200선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같은 기조인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나라 증시들이 사실 미 연준을 보고 있고요. 정확히 파월 의장이 입을 보고 있는데 네. 그쪽에 불확실성이 좀 많이 없어졌고 더구나 지금 그 금융위기 때 뭐 2008, 9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위기 때 2020년 봄쯤에 그 단기간에 폭락했던 주가 지수가 그거보다 더 많이 폭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과연 지금 상황이 뭐 암울하긴 한데 금융위기나 코로나위기 초반에 그런 우리가 받았던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높았을 때 그때만큼 암울한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낙폭이 과대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주식도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제 유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논의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는데 이 상승세가 다시 또 이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펙 플러스죠. 이제 오펙에 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오펙이 아닌 석유 회원국들, 생산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5일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이게 네. 감산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정하기로는 100만 배럴, 그리고 많이 추정을 하는 200만 배럴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펙의 가장 그 원유를 생산하는 비중이 높은 이제 사우디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한 12% 정도 차지하거든요. 오펙의 네. 한 3분의 1. 사우디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재정이나 수출, 국가 전체의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감산을 할 텐데 이게 이제 100만 배럴이면 우리가 작년 202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총 세계 생산량이 한 9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뭐 1억 배럴이라고 하면 100만 배럴이면 한 1% 조금 안 되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인데 그거에 지금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사실 석유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타이트해서 조그만 그 아주 작은 양의 수급 변화만 생겨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힘보다는 유가가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떤 퍼펙트 스톰, 경기가 내려가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잖아요. 네. 과연 100만 배럴이 유가를 다시 뭐 배럴당 $1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잠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100까지는 못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높고 지금 수입 물가도 상당히 높은데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은 이렇게 만약에 감산돼서 기름값이 올라간다면 더 좀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입 물가 중에 원자재인데 원자재 중에서도 원유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당장 뭐 주유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아마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소비자 물가가 뭐 정부는 또 10월과 11월 정도에 그 꼭대기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만약에 배럴당 $100 넘어간다? 그러면 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유가 상황까지 덮치면서 한국은행이 이제 두 번의 금통위가 남았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그 지금까지 0.25냐 0.5냐 이번 달만 보더라도 가장 우리가 고려했던 건 환율이었거든요, 사실. 네. 환율이 뭐 1,500원을 많이 넘는다 그러면 0.5는 분명한 것 같은데 거기는 추가적인 변수가 생겼죠.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걸 넘어서 폭등하면 한은도 이제 빅스텝으로 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7개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온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상한을 두겠다 이런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있겠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금수 조치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러시아가 또 인도나 뭐 중국에 팔고 또 가격 상한 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원유, 그다음에 뭐 나아가서는 경유, 그다음에 나프타 이런 식으로 3단계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원유 가격이 높은 가격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 뭐 재정적인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 원유 시장에 이번에 뭐 감산 조치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가격에 영향은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기본료 인상에 할증까지 붙으면 10,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고 택시업계는 그 정도로는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르려면 10,000원에 가까운 기본 요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은 4,600원인데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000원까지 오르면 요금은 9,600원으로 뜁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연말에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보다 1,000원 더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택시가 잡히기만 한다면 비싼 호출 요금을 감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면 그렇게 배차만 잘 된다면 사용할 것 같아요. 당장 택시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요금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예 사실 택시를 못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요즘 또 경제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 정부는 승객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웃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는 지금처럼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출 요금을 8,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택시기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이 배달이나 택배업체로 빠져나간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러스 5,000원 정도는 돼야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를 호출을 받는다 치면은 한 65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근로 형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귀가를 발목 잡았던 택시 대란이 호출료 인상 등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움직임에 대한 서방의 우려 섞인 보도에 대해서 허언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선전할수록 핵 공포는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지난 3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 장비 수송과 함께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회원국에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냈습니다. 이런 서방의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Знаете, в западны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у западных политиков, у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сейчас очень много упражнений по ядерной риторике. Мы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не хотим. 다만 러시아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곳의 주민투표를 재실시하고 영토 합병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종전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령 2주 만에 병력 징집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прибыло свыше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Мною поручено обеспечить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плектами одежды и другим имуществом.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핵 위험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루안스크주로 향하는 관문 도시 리만을 탈환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에서도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선전할수록 러시아의 핵 도발 위험은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총회 긴급회의가 오는 10일에 개최됩니다. 폴리나 쿠비악 유엔 총회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문제에 관한 회의가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규탄 결의안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름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1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최근 니카 샤카라미가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위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해당 여성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통신과 인터뷰에서 샤카라미가 연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주 돌연 행방불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소멸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아직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에 있는 등 복구에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거란 예상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안이 상륙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 한 주유소는 기둥이 꺾여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는 나무가 덮친 채 그대로입니다. I was just devasta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to the property and to my neighbor's place downstairs, and it was hard to comprehend. 특히 해변에 있는 집과 상가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물도 전기도 없어 당장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Right now we have to go with the motion. We have no idea. There's no power, no water. 이처럼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 등 침수 상태인 곳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CNN은 플로리다 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때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지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100만 가구 이내로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now, statewide, 95% of customers have power. We're down to only 5% of customers withou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의 피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지 시각 5일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정보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기술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10여 년 전부터 수상자로 예측됐던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미국의 존 F.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등 세 사람입니다. 이른바 양자정보과학의 초석을 놓은 과학자들입니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 상태에 관한 획기적 실험에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 보안 통신 등의 연구 분야가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수상자 중 존 클라우저는 벨 부등식 위배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Well,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ll work that I did more than 50 years ago. Work that starte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back. Wrote a paper in 1969 proposing to do an original experiment testing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공동 수상자 중 프랑스의 아스페는 클라우저의 최초 실험 후에도 1980년대 이를 보완하는 실험을 고안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양자 정보과학 연구는 보안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과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 얽힘을 활용한 정보 전송을 양자 원격 전송이라고 하지만 이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순간 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수상자들의 설명입니다. Ich kann Ihnen ganz stolz sagen, das ist für nichts gut. Das mache ich nur aus Neugierde, weil ich von der Quantenphysik von Anfang an, wo ich zum ersten Mal davon gehört habe, vollkommen begeistert war. 노벨 상금은 1,000만 크로나, 약 13억 원이며 수상자 3명은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물리학상에 이어 5일에는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제의 법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는 한국이라며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 된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하는 건데 최근 강달러란 복병을 만나 다시 한번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부도위기 사태. Dann haben wir das Thema in China. Evergrande ist de facto pleite. Ist das der Lehman-Moment der Chinesen mit weltweiter Ausstrahlung?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하면서 1년 넘게 끌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자금난 도미노 속에 각지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짓담한 아파트에서 난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因为没有热水、没有水、没电呢，就在这个地方，这水管水晒热了，我们就这么的洗头了。 일부는 금융당국을 찾아가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집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겠다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전국에 300곳 넘게 번졌습니다. 베이징 교외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단지에 분양을 받은 집주인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수도에서도 경고 신호가 울리자 결국 중국 정부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환급에 더해 대출금리도 낮춰주기로 했고 위태로운 부동산 업계에 120조 원의 자금을 수혈할 거란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강달러란 복병을 만나 이마저도 진퇴양난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늦추기 위해 정책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무너지는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려면 무턱대고 돈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과격하게 금리를 올려 전 세계의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가 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 훈련에 이어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의 에이테킴스 2발과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SSG는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는 KBO 사상 첫 와이어2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선두 자리를 넘보던 2위 LG가 기아의 발목을 잡히면서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던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SSG는 LG와 게임차를 4경기 차로 벌리면서 남은 3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금은 김 빠진 우승 확정이었지만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와이어2와이어 우승입니다. 5위 기아는
타선의 폭발과 10승을 올린 이의리의 호투 속에 LG를 꺾고 6위 NC와의 격차를 2경기 반 차로 벌렸습니다. 4경기를 남긴 기아는 가을 야구 매직 넘버를 2로 줄이면서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팀으로서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3위 KT는 황재균의 3안타 3타점 활약 속에 삼성을 꺾고 5연승을 달려 4위 키움을 반경기 차로 떼어놨습니다. KT는 5경기를, 키움은 2경기를 남기고 있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향한 두 팀의 경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4연승에 실패해 신락같던 포스트 시즌 진출 꿈이 무산됐습니다. 멀티히트를 쳤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사이클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끝까지 이어지고 가을 야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는 1위와 2위 팀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3, 4, 5위 팀 경쟁이 진행 중인데다 이정우와 김광현 등의 의미 있는 개인 기록 도전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의 첫 번째 지역 특별전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소개됐던 문화재들을 토대로 우리 전통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도자, 회화, 공예품 등 271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31점도 선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8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중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2도, 광주는 1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